소라소리가 선택한 첫 번째 장편 소설은요, 자기 앞에 생, 새들은 페루에 가서 죽다 등으로 유명한 유대계 프랑스인 소설가 로맹가리가 1958년 미국에서 펴낸 레이디 엘입니다. 그간 로맹가리의 작품을 꼭 한번 다뤄볼까 하고 제가 몇 작품을 알아봤다가 결국 방송에는 올리지 못했었는데요. 이 작품을 읽을 운명이라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창문은 열려 있었다.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여름 햇살을 받고 있는 튤립 꽃다발이 얼마 전 80살의 나이에 너무 빨리 세상을 떠난 마티스를 떠올리게 했다. 꽃병 주위에 떨어진 노란 꽃잎도 화가의 붓에 복종한 것처럼 보였다. 레이디 엘은 자연이 숨을 헐떡이기 시작했다고 생각했다. 위대한 화가들이 자연에게서 모든 걸 빼앗아 버린 것이다. 터너는 빛을 훔쳤고 부댕은 대기와 하늘을, 모네는 흙과 물을 앗아갔다. 이탈리아, 파리, 그리스는 벽마다 내걸리더니 이제 진부해지고 말았다. 그림으로 그려지지 않으면 사진으로 찍혔고 온 땅덩어리가 너무 많은 손길이 옷을 벗긴 여자들의 손때 묻은 모습을 점점 닮아갔다. 어쩌면 그녀가 너무 오래 산 건지도 몰랐다. 오늘 온 영국이 그녀의 80번째 생일을 축하해 탁자인 전보와 전원들이 가득했다. 대개는 버킹엄 궁전에서 온 것들이었다. 매년 똑같았다. 모두가 한마디씩 하려고 달려들었다. 그녀는 노란 튤립을 혐오스럽게 쳐다보며 저 꽃들이 어떻게 그녀가 아끼는 꽃병에 꽂히게 되었을까 생각했다. 레이디 엘은 노란색이라면 끔찍히 싫었다. 노랑은 배신과 의심의 색이자 말벌과 전염병과 노화의 색이었다. 그녀는 준엄한 얼굴로 튤립을 응시했다. 불현듯 의심이 스쳤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아무도 알지 못해. 정원사가 깜빡한 것이겠지. 그녀는 여행을 갈 때도 항상 갖고 다녀 곁에서 떠나는 법이 없는 쿠션에 머리를 묻은 채 열린 창문 앞 소파에서 맞은편 별채를 바라보며 아침나절을 보냈다. 쿠션에 수놓은 그림에는 에덴의 마법 같은 평화로움 속에 모인 짐승들이 묘사되어 있었다. 그녀는 양과 사이좋게 지내는 사자를, 사슴의 귀를 사랑스레 핥고 있는 표범을 특히 좋아했다. 삶이 그런 것 아니던가. 그림의 천진한 기법 때문에 그 장면의 깊은 백치미가 한층 더 돋보여 아주 마음에 들었다. 60년 동안 위대한 예술만 접하다 보니 그녀는 걸작이라면 넌더리가 났다. 그리고 점점 더 조잡한 채색 그림들, 그림 엽서들, 물에 빠진 아기를 구하는 용감한 개들, 장밋빛 사랑을 받는 고양이들, 달빛 아래 연인들로 가득한 빅토리아 시대풍의 이미지들이 좋아졌다. 이런 이미지들은 천재성이며 그 지긋지긋하고 고상한 주장들로부터 참으로 유쾌하게 기분 전환을 시켜주었다. 그녀의 손은 지팡이의 상하 장식 위에 놓여 있었다. 지팡이 없이도 얼마든지 지낼 수 있지만 그녀의 천성에는 맞지 않으나
사람들이 그녀에게 기대하는 나이든 귀부인처럼 보이는 데에는 지팡이가 도움이 되었다. 늙음은 이제 그녀가 지켜야 할 또 하나의 관습이었다. 그녀의 눈은 영국 하늘을 배경으로 마로니 애들 위로 비죽 솟은 여름별채의 황금빛 둥근 지붕을 향해 미소 짓고 있었다. 기품 있는 저 영국 하늘과 참으로 잘 정돈된 구름은 개성이나 상상력의 흔적이라곤 보이지 않는 손녀들의 드레스가 생각나게 했다. 왕실 가문의 재단사가 옷을 입힌 것처럼 엄밀하게 중립적이고 반듯한 하늘이었다. 레이디 엘은 늘 영국 하늘을 무감한 사람 같다고 생각했다. 어떤 은밀한 동요도, 어떤 분노도, 어떤 격정도 상상할 수 없었다. 심한 폭우가 쏟아질 때조차 참극은 없었다. 격렬한 비바람조차 그저 잔디에 물을 주는 정도로 그쳤다. 벼락은 아이들에게서 먼 곳에 떨어졌고 사람들이 자주 다니는 길은 피했다. 이 하늘은 규칙적인 가랑비와 조심스럽고 기품 있고 단조로운 안개 속에 있을 때 참으로 자기다웠다. 예의를 지킬 줄 아는, 배려할 줄 아는 하늘이어서 사방에 피뢰침이 있을 때만 이따금 번쩍한다는 것을 잘 느낄 수 있었다. 그런데 그녀가 하늘에 더 요구하는 게 있다면 몇 시간이고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며 추억하고 꿈을 꿀 수 있도록 황금빛 둥근 지붕에 청명한 배경을 빌려달라는 것뿐이었다. 별채는 그녀가 젊었을 적 유행에 따라 동양식으로 세워졌다. 그녀는 진짜 예술에 대한 도전과 악취미로 세심하게 수집해온 터키풍 물건들을 그곳에 모아두었다. 그녀의 오랜 조롱 이력에서 가장 인상적인 순간 중 하나는 특별한 배려로 그 신전에 발을 들여놓은 피에르 로티가 감격해서 운 날이었다. 난 아마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그녀가 불쑥 큰 소리로 말했다. 난 조금은 아나키스트야. 나이 80엔 물론 꽤 거북스러운 일이긴 하지. 그리고 나는 낭만주의자이기도 해. 그래서 나을 건 없지만. 햇살이 그녀의 얼굴 위에서 논일었다. 상아빛을 띤 얼굴의 건조함만이 세월의 흔적을 드러냈는데 그녀는 그것에 결코 익숙해지지 못해 매일 아침 놀라곤 했다. 꼭 빛이 늙어버린 것 같았다. 50년 동안 빛은 광채를 그대로 간직해왔다. 그런데 이제는 쇠퇴하고 퇴색하고 회색으로 변해갔다. 그렇지만 둘은 여전히 사이가 좋았다. 가늘고 섬세한 그녀의 얼굴은 아직은 주름 가득한 거미줄에 걸려 말라버린 벌레를 닮지 않았고 다만 눈매만 살짝 얌전해졌는데 장난기가 깃들어 뜨겁고 은밀한 불꽃을 누그러뜨리고 있었다. 그녀는 지성도 미모만큼이나 유명했다. 모욕을 주지 않으면서 우위를 표명할 줄 아는 싸움의 고수들처럼 우아하게, 상처 입히지 않으면서 핵심을 찌르는 재빠른 아이러니. 이런 기술은 아주 보기 드문 것이 되었다. 그녀는 표적이 될 만했던 온갖 일을 겪고 살아남았다. 젊은 사람들은 그녀를 바라보며 감탄했다. 그들은 그녀가 대단한 여자였겠다고 느꼈다. 쉽진 않지만 현재를 그리고 과거를 받아들일 줄 알아야 했다.
게다가 사람들이 참으로 여자를 사랑하는 세기도 아니었다. 그렇지만 그토록 오랫동안 그녀의 것이었던 얼굴, 그 얼굴을 그녀는 이제 알아보지 못했다. 때로는 자신의 얼굴을 보며 웃는 일도 있었다. 정말이지 너무 우스운 일이었다. 솔직히 말하자면 그녀는 이런 날이 오리라 예상하지 못했다. 무척 오랫동안 찬미와 격찬을 받아와서 이런 일이 자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세월이 이렇게까지 흐를 수 있다는 것을 결코 정말로 받아들이지 못했다. 아무리 그래도 세월은 참으로 야만스러웠다. 시간은 아무것도 존중해주지 않았다. 그녀는 한탄하지는 않았지만 신경에 거슬리기는 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이따금은 볼 수밖에 없었으므로 그녀는 어깨를 으쓱했다. 너무도 어이없는 일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이제 곱게 늙은 귀부인일 뿐이라는 걸 확실히 알았다. 그랬다. 귀부인으로 사느라 그 많은 세월을 허비했는데 이제는 늙은 귀부인 노릇까지 해야 했다. 예전에 정말 아름다웠으리라는 게 아직까지도 보여. 이런 속닥거림을 감지할 때면 그녀는 입술까지 올라온 어떤 프랑스 말을 가까스로 억누르고 못 들은 척했다. 사람들이 거창하게 고령이라고 부르는 나이는 당신을 상스러운 풍토 속에 살게 하고 사람들이 배려할 때마다 그 풍토는 두드러질 뿐이다.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지팡이를 가져다 주고 한 발짝 내밀기만 해도 팔을 건네고 당신이 나타나기만 하면 창문을 닫고 마치 당신이 눈이라도 먼 것처럼 조심하세요, 계단이 있어요 라고 속삭이고 당신이 내일 죽으리라는 것을 알지만 그걸 감추려는 듯 짐짓 쾌활한 어조로 당신에게 말을 건다. 그녀의 짙은 눈, 섬세하면서 명확한 윤곽을 그리는 그녀의 코, 그녀의 코를 보고 저마다 귀족 코라고들 했다. 그녀의 미소, 그 유명한 레이디엘의 미소는 아직도 그녀가 지나갈 때마다 모두가 돌아보게 만든다는 걸 그녀도 알지만 부질없었다. 예술에서도 그렇듯이 인생에서도 스타일이란 더는 내놓을 게 남아있지 않은 사람들의 최후의 은신처일 뿐이라는 것을, 자신의 아름다움이 화가에게는 여전히 영감을 줄 수 있지만 연인에게는 결코 영감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그녀는 너무도 잘 알았다. 80살이라니 믿기 힘든 일이었다. 저런, 20년 후면 흔적도 남지 않겠어. 영국에서 50년 이상을 보냈는데도 그녀는 여전히 프랑스어로 생각했다. 그녀의 오른쪽으론 성의 정문과 주랑이 보이고 잔디를 향해 내려가며 보기 좋게 펼쳐지는 부채꼴의 계단도 보였다. 벤브런은 확실히 장중하면은 탁월한 재능을 가졌어. 그가 건축한 모든 것이 땅을 묵직하게 짓눌러 마치 땅이 지은 죄악을 벌하려는 것 같아. 레이디엘은 청교도주의자들을 끔찍히 싫어해서 심지어 성을 분홍색으로 칠할 생각까지 했다. 하지만 그녀가 영국에서 한 가지 배운 게 있다면 그건 뭐든지 할 수 있을 때 참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글렌데일 하우스는 회색으로 남았다.
그녀는 손님들의 기차 도착에 맞춰 모든 것을 준비한 것처럼 보이는 400개의 방들을 이탈리아 트롱포레유 그림들로 장식하는 것으로 만족했고, 그래서 티에폴로, 프라고나르, 부시의 그림들이 줄지어 늘어선 큰 방들의 권태에 맞서 용감히 싸웠다. 롤스로이스 한 대가 천천히 출입로로 올라와 계단 앞에 멈춰섰다. 그녀의 손자들 중에서 가장 나이 많은 제임스가 운전수가 문을 열어주기를 기다렸다가 팔에 가죽 가방을 낀 채 차에서 나왔다. 레이디엘은 가죽 가방을, 은행가를, 가족 모임을, 생일을 끔찍히 싫어했다. 그녀는 단정한 모든 것을 부유하고 자족하고 의례적이며 풀먹인 듯 뻣뻣한 모든 것을 혐오했지만 이 모든 것을 고의로 선택했고 끝까지 밀어붙였다. 일평생 그녀는 냉혹한 테러리스트 활동을 이어왔는데 그녀의 작전은 감탄스러우리만큼 성공적이었다. 그녀의 손자 롤랑은 장관이 되었고 앤서니는 곧 주교가 될 예정이었으며 리처드는 왕실연대의 중령이었고 제임스는 영국은행의 운명을 손에 거머쥐고 있었는데 그녀의 경쟁 상대가 교회와 부자들 말고는 경찰과 군대만큼 증오하는 것이 없었으니 말이다. 교훈을 얻었겠지. 그녀는 별채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온 가족이 옆방에서 끔찍한 생일 케이크를 둘러싸고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으니 게임을 계속해야만 했다. 그 방에 적어도 30명은 있을 텐데 그녀가 왜 갑자기 아무 설명 없이 떠났으며 앵무새들이 있는 초록 살롱에서 혼자 무얼 하는지 모두들 궁금해하고 있을 터였다. 그러나 물론 그녀는 결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손자들과 증손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기 위해 일어섰다. 그들 중에서 그녀는 한 녀석만, 가장 어린 손자만 좋아했다. 그 아이의 당돌하고 짙고 아름다운 눈, 맹수 느낌이 나는 곱슬머리, 격렬한 혈기, 남성다움이 피어나기 시작한 용모가 그녀를 매료했다. 닮음은 참으로 놀라웠다. 유전은 이렇게 종종 한 세대나 두 세대를 건너뛰어 나타나는 모양이다. 아이가 자라면 끔찍한 일들을 하게 되리라고 그녀는 확신했다. 극단주의자의 싹이 즉각 느껴졌던 것이다. 어쩌면 그녀는 모든 것을 부수어버릴 미래의 히틀러나 레닌을 영국에 안겨주었는지도 모른다. 그녀는 모든 희망을 이 아이에게 걸었다. 그런 눈이라면 세상이 그 때문에 술렁거릴 것이다. 그녀가 언제나 이름을 헷갈리는 다른 사내 아이들은 젖비린내를 풍겼고 그다지 얘기할 거리가 없었다. 그녀의 아들은 영국에 오지 않았다. 그의 이론인즉슨 세상이 아직 퇴폐적일 때 그걸 누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녀의 친구들은 모두 젊어서 죽었다. 그녀의 프랑스 요리사인 가스통은 어이없게도 67살에 그녀 곁을 떠났다. 요즘 사람들은 점점 더 빨리 죽었다. 그녀는 자기보다 먼저 떠난 가족의 수를 떠올리고 놀랐다. 개들, 고양이들, 새들은 수백 마리에 달했다. 짐승들의 삶은 너무나 슬프게도 짧았다. 이들보다 오래 살아남는 것에 넌더리가 나서
그녀는 오래전에 짐승을 갖는 건 포기하고 오직 퍼시만 곁에 두었다. 너무 끔찍한 일이었다. 동물과 관계를 맺고 녀석을 이해하고 사랑하기 시작하면 곧 우리 곁을 떠난다. 그녀는 이별이 끔찍히 싫어서 오직 사물에만 애착을 가졌다. 가장 만족감을 주는 몇몇 우정을 그녀는 사물과 더불어 체험했다. 적어도 사물들은 우리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녀에겐 동행이 필요했다. 그녀는 문을 열고 회색 살롱으로 들어섰다. 그곳을 사람들은 아직도 회색이라고 불렀는데 원래 색깔이 그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곳은 벌써 40년도 전에 그녀가 흰색과 황금색 내장재로 다시 장식했고 그 위엔 이탈리아 희극의 가벼운 인물들이 트렁프레유 사실화로 떠돌고 있었다. 그들의 가벼운 공중제비가 그것의 거만하고 을씨년스러운 차가움에 당당하게 맞서고 있었다. 살짝 타박하는 얼굴로 그녀를 가장 먼저 맞이한 사람은 당연히 그녀를 떠받드는 기사. 이 시대 사람들이 쓰는 말대로 하자면 그녀의 공공연한 애인 퍼시였다. 극도로 신중한 그였지만 한결같이 워낙 열성적으로 그녀에게 헌신하다 보니 아무래도 눈에 띌 수밖에 없었다. 20년째 영국 왕실의 계관 시인, 다시 말해 왕실의 공식 시인이자 제국의 마지막 음유 시인인 퍼시 로다이너 경은 존 메이스필드 경과 함께 유틀란트 해전부터 엘 알라메인 전투까지 용감하게 영국 벨칸토의 선봉에 섰고 꽤나 혐오스러운 일을 매우 성공적으로 해냈다. 시를 덕행과 화해시켰고 반대 목소리 하나 없이 부들스 클럽 회원으로 선출되기까지 했다. 어쨌든 그는 레이디엘의 다른 모든 가축들보다 오래 살아남았다. 퍼시에게 길이 들었으니 그가 없어지는 일이 일어났더라면 레이디엘은 정말이지 언짢았을 것이다. 게다가 그는 70살밖에 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나이보다 더 들어 보이는 건 분명했다. 육체적으로 그는 얼핏 로이드 조지를 연상시켰다. 갈기처럼 덥수룩한 백발이 닮았고 기품 있는 이마와 섬세한 이목구비도 닮았다. 그러나 닮은 점은 거기서 그쳤다. 웨일스 사람인 로이드 조지는 정말이지 여자를 좋아했고 여자들에게 못되게 구는 법을 알았다. 그런 반면 이 가련한 퍼시는 수총각일 거라고 레이디엘은 정말로 믿었다. 그녀가 잘 아는 예쁜 화류계 여자들 몇몇의 도움을 받아 그에게 방탕한 생활을 시켜보려고 2-3번 시도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퍼시는 스위스로 달아났다. 다이앤, 그녀에게 아주 잘 어울리는 이름이었다. 디키가 엘리너와 이사벨을 두고 오랫동안 고민한 끝에 직접 고른 이름이었다. 엘리너는 어두워 보였다. 아마도 에드거 앨런 포 때문이었으리라. 그리고 이사벨은 같은 이름을 가진 여왕의 피 묻은 블라우스가 떠오를 수밖에 없었다. 결국 그는 새하얀 느낌을 주는 다이앤을 선택했다. 걱정하던 참이었어요. 때로 레이디엘은 퍼시가 정원에서 손녀딸들을 괴롭히지는 않을지, 정체를 기막히게 감춰온 변태는 아닌지, 호모는 아닌지,
하인을 시켜 자기 몸을 어루만지게 하지는 않는지, 또는 소호의 어느 구석에서 장녀에게 채찍으로 때려달라고 하는 건 아닌지 하는 생각을 할 때도 있었다. 하지만 그녀에게 이런 생각은 갖은 시련을 이겨낸 처녀가 품는 일종의 낭만에 지나지 않았다. 게다가 마치 죽음의 방사선처럼 퍼시에게서 발산되는 속이 메스꺼릴 정도로 명백한 도덕적 순결 앞에서 그녀의 희망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다. 그는 진정 명예로운 사람이어서 어떻게 시가 그의 안에 들어설 수 있었는지는 오직 신밖에 알지 못했다. 게다가 그는 그녀가 아는 사람 가운데 파란 눈에 개의 선량한 눈길을 지닌 유일한 사람이기도 했다. 어쨌든 그녀는 퍼시를 아주 좋아했다. 그 앞에서는 나이든 귀부인이라는 가면과 고령의 관습을 벗고서 20살의 무례함과 참신함으로 자유롭게 자신을 드러낼 수 있었다. 시간은 우리를 늙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면을 들씌운다. 레이디엘은 언젠가 자신이 정말로 늙게 되면 무엇을 할지 종종 생각했다. 그런 일이 닥칠 수 있으리라는 느낌은 들지 않았지만 알 수 없는 일이었다. 인생은 여러 가지 수를 준비해 놓고 있으니까. 그녀에게 아직 몇 년은 남아 있었다. 그 후엔 분명 무슨 일이든 닥칠 것이다. 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유일한 해결책이라면 노화가 닥쳤을 때 보르디게라에 가서 경이로운 정원의 운둔에 꽃과 더불어 마음을 달래는 것이리라. 그녀는 차를 한 잔 받아들었다. 온 가족이 그녀 주위로 몰려들어 꽤나 끔찍했다. 그녀는 자신이 그 패거리의 근원이라는 생각을 도무지 받아들이지 못했다. 머리가 30개도 넘었다. 그들을 쳐다보면서 이런 말조차 할 수 없었다. 내가 이런 걸 바란 건 아닌데. 오히려 그건 그녀가 일부러 결연히 원한 바였다. 그것은 그녀 삶이 남긴 작품이었다. 그 광적인 사랑이, 애정과 관능, 방황과 열정이 이토록 무색무취하고 뻣뻣한 인물들을 낳았다는 것을 이해하기란 어려웠다. 정말 믿기 힘들고 꽤나 곤혹스러운 일이었다. 사랑의 의혹을 던지고 사랑을 깎아내는 일이었다. 저 아이들에게 모든 걸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질까. 그들을 냉소어린 시선으로 주시한 채 차를 홀짝홀짝 마시며 그녀는 생각했다. 저 아이들의 확신에 찬 얼굴이 갑자기 공포와 당혹감에 사로잡혀 해체되는 걸 보면 얼마나 재미날까. 내가 몇 마디만 하면 저들의 안락한 세계는 잘 태어난 저 머리 위로 순식간에 무너질 테지. 매우 유혹적인 일이었다. 그녀가 참는 건 스캔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그녀는 몸을 떨며 어깨에 두른 인도산 숄을 바짝 당겼다. 그녀는 목에 느껴지는 캐시미어의 가볍고 포근한 감촉을 좋아했다. 그녀에겐 아주 오래전부터 자신의 인생이 수많은 숄의 연속에 지나지 않았던 것처럼 보였다. 양모, 실크와 나눈 수백 수천 번의 포옹처럼. 특히 캐시미어는 포근함을 한껏 줄 알았다. 그녀는 퍼시가 그녀에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걸 문득 깨달았다. 그는 찻잔을 들고 은근히 즐기며 찬동의 표정을 짓는 얼굴들에 둘러싸여 거기 서 있었다. 퍼시는 상투적인 표현에 탁월한 재능을 가졌다. 그는 진부함의 영역에서 위대한 경지에 이르러
자신의 연설을 독창성에 맞서는 놀라운 도전으로 만들 줄 알았다. 이렇게 고귀한 삶을 거칠고 천박한 이 시대가 알고 깨우쳐야 합니다. 다이앤, 당신 가족의 동의를 얻고서, 아니, 간청을 받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군요. 당신의 생신을 계기로 청하니 당신의 전기를 제가 쓰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참 볼만하겠군. 그녀가 프랑스어로 생각했다. 너무 이르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퍼시? 그녀가 물었다. 조금 더 기다립시다. 아마 곧 나한테 흥미로운 일이 일어나겠지요. 내 인생처럼 이렇게 이야기거리 없는 건 죽도록 지루하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상냥하게 볼멘 소리를 했다. 그녀는 증손자 앤드루를 향해 몸을 기울이고 아이의 뺨을 다정하게 어루만졌다. 아이의 눈은 정말이지 아름다웠다. 새카맣고 살짝 빈정거리는 듯한 거친 눈이었다. 이 아이가 저들을 괴롭히게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며 그녀는 흡족해했다. 이 아이는 증조 할아버지의 눈을 쏙 빼닮았어. 놀랍도록 닮았어. 그녀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꼬마의 어머니, 마거리 공주를 떨게 만들 정도로 새와 꽃을 잔뜩 얹은 경이로운 푸른 모자가 레이디엘의 눈에 들어왔다. 는 놀란 표정이었다. 그렇지만 공장님의 눈은 파란색이지 않나요? 레이디엘은 대답하지 않고 등을 돌렸다. 하나가 더 있네. 그녀가 입술을 깨물며 확인했다. 이번 모자는 목사인 아들 앤서니의 아내로 기억되는 못생긴 여자의 머리 위에 얹혀 있었다. 그녀는 모자를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정말 가관이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슬쩍 모자를 응시하다가 은쟁반 위에 놓인 빵 조각 쪽으로 눈길을 돌리며 말했다. 정말 멋진 생일 케이크네. 그러고 나서 여왕 친위대의 중령으로 가문의 실패작인 리처드에게 몇 마디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종교와 군대를 이렇게 치우고 나니 이젠 정부와 영국은행만 남았다. 그래서 그녀는 과감하게 그들 쪽으로 향했다. 롤랑은 전혀 눈에 띄지 않음으로써 더 잘 눈에 띄는 대단히 영국적인 예술을 완벽한 경지까지 밀고 나간 인물이다. 그는 몇 년 전부터 별 볼 일 없는 관청의 수장으로 있었는데 번뜩이는 지성과 개성의 부재, 눈에 띄지 않는 모습, 완벽하게 무미건조한 그의 성격이 총리의 관심을 끌었다. 사람들은 그가 에덴의 뒤를 이어 외무부의 수장이 될 거라고 말했다. 보스당은 심지어 랩 버틀러보다 그를 선호하는 것 같았고 이미 그를 맥밀런의 경쟁자로 보았다. 그의 평범함은 영국 사람들이 큰일을 할 때 기대하는 그런 특성이었다. 레이디엘은 진짜 귀족이 권력을 열망할 수 있다는 건 믿기 힘든 일이라고 생각했다. 서민이 내각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건 당연하지만 글렌데일 공작의 맏아들이 그렇게 스스로를 낮출 수 있다는 것이 그녀에겐 정말이지 충격적인 일처럼 보였다. 통치하는 건 집사의 일이었고 민중이 제 하인을 선택하는 건 당연했다. 어쨌든 그것이 민주주의였다. 그녀는 롤랑에게 그의 아내와 아이들이 그 자리에 있는 걸 모르는 척 그들 소식을 물었고 롤랑은 인내심을 발휘해 흥미없는 정보를 그녀에게 주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이 나눌 수 있는 유일한 대화 주제였기 때문이다. 이제 거의 끝났다. 테틀러나 일러스트레이티드 런던 뉴스 표지에 실기 위해 매년 왕실 사진작가가 찍는 의례적인 초상화와 작별 인사가 남았지만 작별 인사는 짧을 것이다. 그러면 크리스마스 때까지는 이들을 안 봐도 될 것이다. 그녀는 담배에 불을 붙였다. 그녀는 사람들 앞에서 담배를 피울 수 있게 된 것이 이상하면서도 재미있다고 늘 생각했다. 이 일이 요즘엔 예사로 받아들여진다는 생각에 익숙해지지 않았다. 그녀의 손자들은 잡담을 계속했고 이따금 그녀는 아이들이 하는 말을 듣고 있다는 듯이 우아하게 고개를 기울였다. 그녀는 아이들을 좋아한 적이 없었는데 아이들 중 몇몇의 나이가 이제 40을 넘었기에 이 광경은 꽤나 우스꽝스러웠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다른 데 가서 놀라고 그들의 유치한 놀이로, 그들의 은행으로, 국회로, 클럽으로, 사령부로 돌아가라고 말하고 싶었다. 아이들은 어른이 되면서 특히 골치 아픈 존재가 된다. 자신들의 문제를 가지고 당신을 괴롭힌다. 세금, 정치, 돈 따위의 문제로. 요즘 사람들은 여자들 앞에서 돈 얘기를 꺼내는 것을 거북해하지 않는다. 옛날 사람들은 돈 걱정을 하지 않았다. 사람들에겐 돈이 있던지 아니면 빚이 있었다. 요즘은 여자들을 점점 더 남자들과 동등한 존재로 간주한다. 그래서 해방된 건 남자들이다. 여자들은 이젠 군림하지 못한다. 매춘도 금지되었다. 이젠 처신하는 법을 아는 사람도 없었다. 미국인을 만찬에 데려오지 않는 것만 해도 다행이었다. 그녀가 젊었을 때는 미국인이란 그저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다. 아직 발견되지 않은 존재였다. 몇 년 동안 타임스를 읽어도 미국에서 돌아온 탐험가들의 탐방기사 몇 건 외엔 다른 건 접할 수 없었다. 그녀를 위해 안락 의자가 준비되어 있었다. 45년째 똑같은 의자였고 언제나 같은 자리에 로렌스가 그린 디키의 초상화와 볼디니가 그린 그녀의 초상화 아래 놓여 있었다. 그리고 벌써부터 사진작가는 게루빔 천사 같은 엉덩이를 살랑대며 그녀 주위를 나비처럼 날아다니고 있었다. 요즘은 온통 호모들 뿐이다. 왜 그런지는 신만 알 것이다. 그녀는 예쁜 남자들을 끔찍히 싫어했다. 남자들을 너무 좋아해서 남자들이 다른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을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물론 그녀가 젊었을 때도 예쁜 남자들은 있었지만 그들은 자신들을 드러내지 않았고 덜 살랑거렸으며 그들의 작은 엉덩이도 표현이 훨씬 조심스러웠다. 그녀는 젊은 남자를 향해 거부의 눈길을 던졌고 그에게 뭔가 불쾌한 말을 할까 말까 생각했다. 아무리 그래도 여기까지 스키아 파렐리 향수를 풍기는 건 대단히 파렴치한 행동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참았다. 그녀는 자신이 속한 계층 사람들만 모욕했다. 사진은 내일 신문마다 실릴 것이다. 매년 그래왔으니까. 그녀는 영국에서 가장 위대한 이름 가운데 하나를 가졌고 오랫동안 기상천외한 행동으로
그리고 어쩌면 미모로도 여론을 놀라게 하고 붕괴하게 만들고 심지어 빈축을 사기도 했다. 그녀가 프랑스 출신이라는 사실이 어떤 점에서는 그녀의 빼어난 완벽성에 대한 해명이 되었고 지대한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너무 도를 넘지는 말아야 했다. 그래서 그녀는 궁정을 위해 그리고 혼란을 좋아하지 않는 사회를 위해 여행을 많이 했다.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그녀에게 모든 걸 용인해 주었다. 어떻게 보면 그녀는 국가 자산에 속했다. 예전에 그녀의 성격에서 상계를 벗어난 것으로 간주되던 점이 이젠 매우 영국적이고 매력적인 독창성으로 존중받았다. 그래서 그녀는 지팡이 손잡이에 손을 얹은 채 사람들이 기대하는 자세를 취하고 안락의자에 자리를 잡았다. 늘 그녀의 속마음을 살짝 드러내는 미소를 억누르려고 애쓰기까지 했다. 정부가 그녀의 오른편에 자리를 잡았고 교회는 왼편에, 영국은행과 군대는 그녀 뒤쪽에 섰으며 나머지는 중요도에 따라 세 줄로 자리를 잡았다. 사진 촬영이 끝나자 그녀는 다시 차 한 잔을 받아들었다. 정말이지 이것이 영국인들과 할 수 있는 전부였다. 그때 여름 별채라는 말이 귀에 들어와 즉각 그녀의 주의를 끌었다.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은 롤랑이었다. 이번에는 정말 어쩔 도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곳에 고속도로를 내기로 결정이 났어요. 봄이 오기 전에 허물어야 할 겁니다. 레이디엘은 찻잔을 내려놓았다. 그녀의 가족은 벌써 몇 년째 별채와 주변 땅을 팔도록 그녀를 설득하고 있었다. 세금이 너무 과중해졌고 관리하는 데에도 문제가 많다는 등 온갖 객서를 늘어놓았다. 그런 우스꽝스러운 말에 그녀는 전혀 괴념치 않았고 그에 관한 모든 토론을 어깨를 한번 으쓱하는 것으로 일축했다. 이런 태도에 대해 사람들은 매우 프랑스적이라고들 말했다. 정부는 그것을 수용하기로 이미 의결했다. 공사는 이번 봄에 시작될 것이다. 별채는 선고를 받은 셈이다. 물론 보상금이 나올 겁니다. 그가 안심시키는 어조로 결론 내리듯 말했다. 그녀는 그를 무섭게 쏘아보았다. 보상금이라니. 그녀의 유일한 존재 이유를 잃게 될 사태인데 저 빌어먹을 멍청이는 보상금 타령이나 하고 있다니. 다 헛소리야. 그러도록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어.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다. 안타깝지만 우리로선 어쩔 도리가 없어요. 나라의 법에 맞설 순 없잖아요. 헛소리. 법은 바꾸면 돼. 그러라고 있는 게 법이야. 그녀는 그들에게 이미 골백 번도 넘게 말했다. 별채가 그녀에겐 정서적으로 큰 가치를 지닌 곳이라고. 어쨌든 아직은 보수당이 권력을 쥐고 있었다. 그들과는 친구 사이가 아니던가. 그러니 이런 작은 문제쯤은 굳이 그녀를 끌어들이지 않고도 그들이 해결할 수 있었다. 그녀는 문제가 해결된 줄만 알았다. 그녀에겐 순리를 따르려는 버릇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사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고서 그녀는 충격을 받았다. 가족이 다시 요구해왔다. 그들은 존경심과 이해심을 잔뜩 보이며 정중하게 굴었지만 단호했다. 어쨌든 땅은 국가 소유가 될 겁니다. 선거를 앞두고
명사들을 공격할 기회만 시시탐탐 노리고 있는 신문들이 한 내각 일원의 가족, 이 나라의 대가문들 가운데 하나가 새 고속도로 건설에 반대해 국가 발전에 득이 될 계획을 자초시키고 있다고 떠들어댄다면 노동당에는 얼마나 좋은 일이겠어요. 사회주의자들이 특권층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지금까지도 충분히 공격해 왔는데 더 빌미를 줄 행동은 하지 말아야 않겠어요? 별채는 돌이킬 수 없는 선고를 받은 처지였다. 노블레스 오블리즈. 보수당에서 가장 자신만만한 웅병가다운 상투적인 기교를 발휘하며 롤랑이 말했다. 그는 예리한 표정을 지었다. 평소 실력 이상의 연기를 할 모양이었다. 민주주의 체제일수록 더욱더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필요합니다. 레이디엘은 민주주의가 옷 입는 방식의 하나일 뿐 다른 것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었지만 그들에게 충격을 줄 때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들을 상대로 한 번도 한 적 없는 행동을 했다. 연민을 불러일으키려고 시도한 것이다. 그동안 별채에 모아놓은 물건들 없이는 난 살 수 없다. 그 물건들과 떨어진다는 건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렇다면 그러셔야죠. 물건들은 다른 곳으로 옮기면 됩니다. 다른 곳으로 옮긴다고? 레이디엘이 말을 반복했다. 갑자기 그녀는 공포에 가까울 만큼 혼란스러운 감정을 느꼈고 그 낯선 이방인들 앞에서 울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했다. 다시 한번 그녀는 그들에게 모든 걸 말하고 모두에게 진실을 외쳐 그들의 오만과 거드름을 벌하고 싶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을 통제할 줄 알았다. 정말이지 그 때문에 일평생의 작업을 일순간에 무너뜨릴 수는 없었다. 그녀는 일어나서 어깨를 숄로 감싸더니 도도하고 경멸 어린 눈길로 주위를 훑고는 아무 말 없이 그곳을 떠났다. 그들은 그녀가 그렇게 갑작스레 떠난 것에 그녀의 행동과 눈길에서 본 혈기 넘치는 젊음에 놀라 당황했다. 관대하고 장난기 어린 표정을 짓고들 있었지만 살짝 불안해 보였다. 늘 조금은 상계에서 벗어나시잖아요. 안 그래요? 가련한 할머님, 시대가 변한 걸 이해 못하셔.